옛날 옛적 한양 북촌에서도 내로라 하는 큰 기와집에 박영감이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곳간에 쌀이 수천 가마요.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마을 끝까지 못 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재물이 넘쳐나는 알부자였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보가 고약하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떨어진 감 하나만 주우려 해도 몽둥이를 휘두르며 쫓아내고 엄동설 안에 굶주린 이웃이 쌀 한 홈만 빌려달라 사정을 하면 내 피 같은 재산을 왜 공짜로 나누어 주느냐며 소금부터 뿌려대던 사람이었지요. 오죽하면 마을 사람들이 박영감 집 앞을 지날 때는 숨도 크게 쉬지 마라. 공기 아깝다고 돈 내라고 할 사람이다라며 혀를 내둘렀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구름 뒤로 숨어버려 앞마당에 심어놓은 소나무 형체조차 보이지 않던 그런 기괴한 밤이었지요. 박영감은 그날도 안방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돈괴를 열어 엽전 꾸러미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허허, 이놈들 참 빛깔도 곱구나. 엽전 부딪히는 소리에 취해 입가에 침까지 흘리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난데없이 찬바람이 쌩하고 몰아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문은 꽉 닫혀 있었는데 말이죠. 박영감이 애취 하고 재채기를 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방 한가운데에 시커먼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팔척장신에 얼굴은 눈가루를 뿌린 듯 창백하고 머리에는 갓을 쓴 건지 밤안개를 쓴 건지 모를 시커먼 차림새. 바로 저승길 길잡이 저승사자였습니다. 박영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손에 쥐고 있던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뉘시오? 밤중에 남의 방에 예의도 없이 어찌 들어왔소? 사자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쇠붙이 긁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로 은조렸지요. 한양 땅 북촌에 사는 박씨, 올해 나이 61. 명부가 다하였으니 이제 그만 길을 떠나자. 박영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자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아직 못 먹어본 사내 진미가 줄을 섰고 저 곳간에 쌓인 재물을 써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가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오보일게요. 분명 오보란 말이오. 하지만 저승사자가 어디 사정 봐주는 법이 있나요? 사자는 박영감의 절규를 무시한 채 품에서 시커먼 쇠사슬을 꺼내 박영감의 목에 휙 던졌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살에 닿는 순간 박영감의 몸에서 혼이 쑥 빠져나오고 말았지요. 방바닥에 힘없이 쓰러진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며 박영감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사자의 발걸음은 허공을 걷듯 가벼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보시오 사자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시오. 비명 섞인 통곡 소리는 한양 밤거리의 정막 속으로 사라지고 그렇게 박영감의 혼백은 어둑어둑한 안개를 헤치며 저승길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저승사자가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 실수가 박영감의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과연 이 가여운, 아니 고약한 박영감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박영감은 정신없이 끌려갔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주변 풍경은 눈 깜짝할 새에 바뀌어 있었지요. 자욱한 안개를 지나니 저 멀리 웅장하다 못해 무시무시한 대궐 같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다는 염라대왕의 궁궐이었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박영감 같은 혼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살아생전 지은 죄가 생각나는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영감은 누굽니까? 저승에 와서도 그 고약한 성질머리가 어디 안 갔지요. 이보시오.
사자나리. 내가 이래 봬도 한양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던 사람인데 이렇게 굴면 쓰나. 당장 이거 풀지 못하겠소?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드디어 박영감의 차례가 되어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높이 수십 척은 되어 보이는 보좌 위에 앉은 염라대왕은 숯검덩이 같은 수염을 휘날리며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판관들이 두꺼운 명부를 뒤적이며 박영감의 행적을 살피고 있었지요. 염라대왕이 천둥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양 땅 박씨라. 내 이놈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재물만 모았다지. 그 죄가 가볍지 않구나. 판관은 어서 이자의 수명을 확인하고 지옥으로 보낼 준비를 하라. 박영감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대왕님, 제가 남에게 베풀지 않은 건 맞지만 남의 걸 뺏은 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환갑잔치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오. 박영감이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자 판관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명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판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명부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는 염라대왕에게 귓속말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 대왕님 큰일 났사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이 꼬인 것 같습니다요. 염라대왕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중차대한 저승 업무에 실수가 있단 말이냐? 판관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데려왔어야 할 사람은 저기 아랫마을 사는 박첨지인데 성씨가 같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저승사자가 엉뚱한 이 박영감을 데려왔지 뭡니까? 이 박영감은 명부를 보니 수명이 아직 20해나 더 남았습니다요. 이 소리에 염라대왕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궁궐천장이 무너질 듯한 호통이었지요. 무엇이라? 이 한심한 사자놈아. 생사람을 잡아와도 유분수지, 저승장부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이 영감을 이승으로 돌려보내지 못할까? 박영감을 데려온 저승사자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박영감은 그제야 기세등등해졌지요. 껏 보시오.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아유, 이 무식한 사자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자, 어서 나를 내 집 침상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지금쯤 내 식구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소. 그런데 말입니다. 사태는 여기서 더 꼬이고 맙니다. 당장 이승으로 돌아가면 끝날 일인 줄 알았는데 사자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 하나를 꺼내 이승의 상황을 비춰보더니 망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박영감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세상에나. 그 사이 이승에서는 박영감이 죽은 줄로만 알고 이미 장례 절차를 서둘러 끝냈지 뭡니까? 몸은 꽁꽁 묶여 칠성판 위에 뉘어져 있고 입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물려 있었지요. 심지어 욕심 많은 일가 친척들이 이 영감탱이 잘 죽었다며 벌써부터 곳간 열쇠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자가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박영감님 큰일 났소. 당신 몸은 이미 입관이 끝나서 돌아갈 구멍이 막혔소. 이제 그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오. 박영감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돌아갈 몸이 없다니.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저승에도 못 있고 이승에도 못 가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라는 말이오. 염라대왕도 난감한 듯 헛기침을 해댔고 저승사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명부를 미친 듯이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박영감의 영혼은 이대로 허공에 흩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를 찾게 될까요? 이야기가 점점 더 기가 막히게 흘러갑니다. 박영감은 저승 바닥을 구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염라대왕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지옥에 간다면 달게 받겠으나 아직 살 날이 구말리 같은 사람을 데려와 놓고 몸뚱이까지 없애버리다니요.
나 다시 돌아갈래. 내 집, 내 돈, 내 몸뚱이 내놓으란 말이오. 염라대왕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판관은 명부를 부채질하듯 파닥거리며 진땀을 닦고 있고 박 영감을 잘못 데려온 사자는 아예 바닥에 코를 박고 대왕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실수니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며 빌어댔지요. 그때였습니다. 염라대왕이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사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저 영감이 이승에서 원귀가 되어 떠돌면 그 원한을 내가 다 어찌 감당하려느냐. 당장 이승으로 내려가서 아직 숨이 붙어 있으나 곧 명을 다할 몸뚱이를 찾아보거라. 박 영감의 혼을 담을 빈 그릇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저승사자는 예의 알겠습니다. 소리와 함께 박 영감의 혼백을 옆구리에 찼습니다. 그리고는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어둠을 뚫고 다시 이승으로 내달렸지요. 박 영감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람소리가 귓가를 스치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한양 땅 어느 허름한 초가집 마당이었습니다. 사자나리 여기가 어디요? 내 집은 기와집인데. 여긴 왜 이렇게 꾀죄죄하단 말이오? 박 영감이 투덜거렸지만 사자는 대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영감님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요? 지금 당장 들어갈 몸이 없으면 당신은 영원히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요. 사자가 박 영감을 끌고 들어간 방 안에는 누더기 이불을 덮고 헐떡거리는 젊은 사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내로 말할 것 같으면 박 영감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간신히 입에 풀칠하던 머슴 돌쇠였지요. 돌쇠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몹쓸 병을 얻어 이제 막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저기 저 젊은 사내 보이지요? 저 친구는 지금 명이 다했소. 저 몸이 식기 전에 당신이 들어가야 하오. 사자의 말에 박 영감은 기가 찼습니다. 아니, 내가 왜 저런 머슴 몸에 들어간단 말이오? 내 비단 옷은 어디 가고 저 땀 냄새 나는 몸뚱이라니. 절대 못하오. 하지만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저 멀리 박 영감의 진짜 집에서는 벌써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나며 관뚜껑에 대못을 박는 소리가 탕탕 하고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박 영감의 혼백이 점점 투명해지며 흐릿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혼백이 사라진다는 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진다는 뜻이었지요. 사자가 다급하게 박 영감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보시오 영감님. 못 들어간다고 버티다가는 이 길로 소멸이요. 죽느냐 남의 몸이라도 빌려 사느냐 선택은 당신 몫이요. 박 영감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살고 보자. 박 영감이 눈을 질끈 감고 돌쇠의 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콱광 하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방 안에 자욱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자는 그 틈을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잠시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쇠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돌쇠의 몸을 한 박 영감이 눈을 뜬 것이지요. 박 영감은 일어나자마자 제 손부터 살펴봤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예순이 넘은 쪼글쪼글하던 손은 어디 가고 투박하지만 힘이 넘치는 젊은이의 손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움직여보니 무릎이 쑤시지도 않고 숨을 들이켜니 가슴이 터질 듯 싱싱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방구석을 보니 쥐가 드나들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평생 산의 진미만 먹던 박 영감이 이제는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지요. 게다가 밖에서는 돌쇠 이놈 죽었나 살았나? 죽었으면 얼른 치워야지 하는 집주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영감, 아니 이제는 돌쇠가 된 이 양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비단옷도 다 잃고 오직 젊은 몸뚱아리 하나만 남은 상황. 박 영감은 이 기가 막힌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승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진짜 박 영감의 삶은 이미 장사지내졌으니 이제 돌쇠로서의 험난한 인생이 막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돌쇠의 몸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린 박 영감은 채 가시지 않은 현기증을 누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몸은 천한 머슴의 것이나 그 안에 든 정신은 한양 바닥을 주름잡던 박 영감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울 대신 대야에 떠있는 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시커먼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영락없는 혈기 왕성한 장정이었지요. 박 영감은 그 길로 제 기와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내 금부치들, 내 쌀 가마니들,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해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법도 한데 젊은 몸이라 그런지 남산 고개를 넘는데도 다리 하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허허, 이놈의 몸뚱이가 아주 물건이로구나. 하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영감은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대문에는 상중임을 알리는 하얀 등이 걸려 있는데 앞마당에선 곡소리 대신 잔치라도 열린 듯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 영감은 담장을 타고 넘어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나 평소에는 제 앞에서 굽실거리던 사촌 동생이며 조카들이 박 영감의 안방에 모여 앉아 제 재산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 문서는 내가 가질 테니 자네는 저 밑에 논밭을 가져가게. 아니,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나눕니까? 저 금송아지는 제 것입니다. 죽은 박 영감의 시신이 든 관은 마당 한 구석에 초라하게 놓여 있는데 그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 영감탱이 지독하게도 안 죽더니 드디어 갔네.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니 꼴 좋네.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박 영감의 가슴에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고얀 놈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내가 박 영감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 제 모습은 시커먼 머슴 돌쇠일 뿐이었지요. 그때 박 영감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 저놈들이 내 재산을 탐내느라 정신이 없으니 내가 저승에서 온 박 영감의 심부름꾼이라 속여야겠다. 돌쇠의 몸을 한 박 영감은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이놈들, 어디서 감히 주인 어른의 함자를 함부로 올리느냐. 친척들이 깜짝 놀라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웬 머슴놈이 남의 집 상가에 들어와 행패냐? 박 영감은 눈을 부릅뜨고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승길 초입에서 박 영감님을 뵙고 온 사람이다. 영감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끼던 금괴를 뒤뜰 장독대 밑에 숨겨두었는데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저승 문턱을 넘지 않겠다며 노발대발하고 계시더라. 지금 당장 영감님의 한을 풀지 않으면 오늘 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저승사자에게 끌려갈 것이야. 그 소리에 욕심쟁이 친척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금괴라고? 그들은 앞다투어 장독대로 달려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은 그 틈을 타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금비녀와 어음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몽둥이를 들고 땅 파기에 정신없는 친척들의 볼기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욕심쟁이들아, 영감님이 노하셨다. 이 몽둥이 찜질을 받아라. 박 영감은 돌쇠의 그 힘 좋은 팔뚝으로 친척들을 하나하나 응징했습니다. 친척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박 영감의 귀신이 노한 줄 알고 아이고 영감님 살려주십시오 하며 도망치기 바빴지요.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은 박 영감은 관 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옛 몸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수의를 입고 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그 몸이 참으로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 저 몸뚱이를 위해 돈만 모으고 살았구나. 하지만 정작 내 곁에는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박 영감은 품 안에 챙긴 재산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그 길로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댁과 병든 노모를 모시는 효자네 집을 찾아가 챙겨온 재물들을 몰래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콩 한쪽 안 나누어 주던 박 영감이 처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기쁨을 맛본 것이지요. 어둠 속에서 선물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허, 돈이란 게 이렇게 쓰는 맛이 있는 건 줄 예전엔 왜 몰랐을까? 젊은 돌쇠가 된 박 영감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 선 심술 대신 보름달 같은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양의 고약한 부자 박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준비가 된 것이지요. 박 영감의 장례가 끝난 후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독하던 박 영감의 친척들은 귀신에게 홀린 듯 혼비백산하여 마을을 떠났고 대신 그 집 근처에는 어디선가 나타난 힘 좋은 청년 돌쇠가 머물기 시작했지요. 돌쇠가 된 박 영감은 예전의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비단보다 더 고왔지요. 그는 박 영감 시절 몰래 숨겨두었던 남은 재산들을 찾아내어 자기 배를 채우는 대신 마을의 굳은 일을 해결하는 데 썼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지는 다리를 새로 놓고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낮으로 고랑을 팠지요. 예전 같으면 내 땅도 아닌데 왜 내가 힘을 쓰느냐며 콧방귀를 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젊은 몸으로 땀 흘려 일하고 그 땀방울이 이웃의 웃음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며 박 영감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락을 맛보았습니다. 가끔 거울 속에 비친 돌쇠의 얼굴을 보며 그는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박 영감, 자네 참 복도 많네. 죽었다 살아나서 이 귀한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 비밀이 뭐냐고요? 바로 움켜쥐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내어주면 샘물처럼 다시 차오르는 것이 재물과 복이라는 사실이었지요. 박 영감은 그렇게 돌쇠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마을의 어른이자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쇠 할아버지 하며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어느덧 돌쇠의 몸에도 서리가 내려앉고 다시 저승사자가 찾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승사자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지 아주 정중하게 돌쇠 앞에 나타났지요. 예전에 박 영감을 잘못 데려갔던 바로 그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아니 돌쇠님. 이제 정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명부가 확실하니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박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운하다니요? 덕분에 이승에서 아주 값진 공부를 하고 갑니다. 이제 내 몸뚱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은 가볍게 갈 수 있겠구려. 박 영감은 자리에 누워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에는 예전 박 영감의 장례식 때와는 달리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우리 돌쇠 어르신 저승에서도 부디 평안하시길 하는 만수양 냄새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지요.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승사자가 저지른 실수가 박 영감에게는 인생 최대의 복이 되었으니 참으로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생각하면 미워할 것도 욕심낼 것도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주무실 때는 허허
오늘도 참 잘 살았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셔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행복이 어르신들 댁내에도 가득하시길 빌며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셔요.